아빠 디자인이 뭐예요? 네, 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어떤 얘기 해보고 싶습니까? 그 점점 산업이나 이런 게 발달하면서 디자인도 같이 발달을 했는데 그 사회에서 약간 그 발전하면서 문화나 아니면 기술적으로나 왜 디자인도 같이 발전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디자인이라는 게 우리가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더 많아지고 그런 거를 어, 할 필요가 좀 더 생길 때 디자인도 그래서 같이 많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이 책은 좀 특별한 점이 뭐야? 다른 책과 달리? 그럼 뭘 보여준 거야, 소라고? 아, 잘못 눌렀어요. 뭘 보여준 거야? 너의 어릴 적 사진을 보여준 거야? 아니, 컴패션 그래, 그래. 너가 후원하는 친구야? 어느 나라 친구?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친구. 그래. 자, 이 책이 다른 책 받는 특징. 그림이 많아요. 그림이 많아. 아예 만화 형식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지. 또, 어? 음, 음, 채팅방에도 알다시피 이 책은 뭐에 관한 책? 디자인이요. 디자인에 관한 책. 근데 특별히 이 책은 단지 디자인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6쪽, 6쪽에 이 책의 주제가 나와 있어. 이 책의 주제는 뭐? 잠깐만요. 6쪽에 디자인 개념의 디자인 흐름. 개념. 어? 디자인 개념. 그치. 그래서 약 150여 년 동안 성장해온 디자인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들이 이 책, 디자인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개념이 발달해 왔나, 어떻게 변해 왔나, 그 과정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좀 이렇게 우리가 손쉬운 접근 같은데 사실은 다루고 있는 내용은 결코 만만치 않은 또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5쪽으로 넘어가서 자, 디자인에 관해서 우리 세 번째 문단 거기 한번 읽어볼까? 디자인에는 음, 예쁘고 좋은 것 이상의 다양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 음, 디자인은 디자인을 하는 과정과 계획, 결과물을 모두 포괄한다. 마치 그러니까, 예술이나 어, 어, 디자인 하면 우리가 이거 야 디자인 이거 되게 잘 나왔다. 디자인 멋지다. 디자인 예쁘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저자는 단지 디자인이 예쁘고 멋지고 이런 것들 이상의 디자인을 하는 과정과 결과물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있어서 디자인의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책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디자인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보면 6쪽 다시 넘어가서 자, 그 흐름을 간단히 소개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밑에서 둘레 일곱째 줄 디자인은 큰 틀에서 거기 또 읽어볼까? 어, 어디예요? 디자인은 큰 틀에서 6쪽 밑에서 일곱째 줄 음, 디자인. 큰 틀에서 6쪽에 아까 디자인 개념의 흐름에 갖고 디자인 음, 개념 읽었잖아. 이 어, 책의 주제는 디자인 개념이다 읽었잖아. 아, 그 밑에 음, 디자인은 컴퓨터에서 네, 읽어. 예술 서로 소리가 안 들려요. 그거 읽으면 된다고. 난 잘 들리는데 디자인은 큰 틀에서 예술, 공예, 사회로 구분할 수 있다. 대략 19세기 중반 현대적 의미의 디자인 개념이 형성되었다. 근대 초기 예술과 디자인은 구별이 없었다.
방식과 스타일, 기록, 소통 등 활동적 측면에서 예술과 공예조차 큰 구분이 없었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아카데미 예술이 몰락하고 산업혁명으로 길드 공예가 몰락하면서 전통 예술과 공예는 큰 위기에 처한다. 19세기 혼돈의 시기를 거치면서 예술과 디자인은 점차 분업화된다.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을 기반으로 현대 예술이 자리를 잡고 현대 디자인은 마르크스 노동 이론을 기반에 둔 윌리엄 모리스의 미술 공예 운동과 바우하우스를 거치며 새로운 분야로 자리 잡는다. 전통 공예의 경우 일부는 공학으로 일부는 디자인에 편입된다. 거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려워?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이 책에서 결국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른바 19세기 중반, 19세기 중반이면 약 몇 년인 줄 알아? 19세기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19세기라고 하는지 알아? 아니요. 지금은 21세기라고 그래. 몇 년부터 몇 년까지 21세기라고 그래. 2000년부터? 원래는 2001년부터 2100년까지를 1세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1세기는 1년부터 100년까지야. 2세기는 101년부터 200년까지야. 근데 이제 보통 요즘에 그냥 2000년부터 그냥 21세기라고 해버렸어. 자, 그러면 19세기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19세기니까. 1900년. 년까지야. 그럼 몇 년부터? 세기라는 게 100년이면 1801년부터 1800년. 1900년까지를 19세기라고 그래. 근데 19세기 중반이라고 그랬으니까 1850년 5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까 150년 된다고 150년 정도 됐다고 그러니까 1850년부터 2000년까지니까 약 150년 정도 됐다고 그러는 거야, 디자인의 역사가. 그래서 19세기 중반에 현대적 의미의 디자인 개념이 형성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뭐 특별히 그런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특별히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카데미 예술이 몰락하고 길드 공예가 몰락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카데미는 학문적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던 그런 건데, 프랑스 대혁명은 시민혁명이라고 해서 귀족이나 이런 것들을 몰락시킨 거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시민들의 어떤 그런 민주주의 어떤 그런 시대로 넘어서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게 프랑스 혁명이거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뭐 아카데미 이런 것도 없어지고 길드 공예라고 하는 거는 길드는 특정 직업 조직이 이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뭐 유리잔 만드는 사람들 유리잔 만드는 그런 사람들끼리만 그 사람들만 유리잔을 만들 수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구두 만드는 사람들은 구두 길드가 있어. 그 사람들 통해서만 만들 수 있었어. 근데 그것들이 산업혁명이 되면서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본격적인 무슨 개념이 생겨났다?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7쪽의 넷째 줄. 두 아래, 차례의 세계전쟁 맞, 뒤 네? 맞다고.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산업 생산과 마케팅의 디자인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자본주의에 종속된 산업 디자인이 크게 성장했다. 덕분에 디자이너라는 전문 직업도 생겼다. 이후 디자이너들은 주로 산업 디자인 영역에서 활동한다. 디자이너들은 대량 생산에 필요한 포토타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다. 이 과정에서 표준, 규범, 기계, 형태, 혁신, 경영이라는 단어가 산업 디자인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소비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디자인은 경쟁력 혹은 취향을 대변하는 키워드가 된다. 그래서 지금 서로가 읽은 이 부분들이 지금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산업화 사회, 그 자동차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서로가 쓰고 있는 안경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냐, 패션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 디자인을 잘 해야 그래야 잘 팔린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런 부분에서 이른바 산업 디자인이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서 생겨났다. 그러면서 이제 의상 디자이너, 뭐 자동차 디자이너,
이런 전문적인 직업들이 생겨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세기 후반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경험을 주도하는 UX, UI, 서비스 디자인이 중요해졌다. 동시에 자본주의에 의한 사회 문제,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일부 디자이너들은 중심으로 산업 디자인에 대한 반성도 시작된다. 이때부터 메타, 그린 등 성찰을 의미하는 단어가 디자인 앞에 붙는다. 최근에는 디자인 분야에 커뮤니티라는 단어도 등장했다. 메타, 그린 커뮤니티는 시장이 아닌 사회적 맥락에서 본 디자인 개념이다. 이 키워드들은 모두 디자인의 주요 개념이 되었고, 복합적인 디자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이 단어들은 등장한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 전에는 이제 이른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해서 그 디자인이 산업 경쟁력인 측면에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에 있어서는 이른바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들이 새로운 인식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성차별적인 요소를 없앨 어떤 그런 디자인적 요소를 막 고려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전에는 그냥 무조건 많이 팔기만 하면 많이 팔게 어떤 그런 디자인만 생각했더라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함께 녹여낸 그걸 반영한 그런 디자인이 요구받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머릿말 앞에서 짧게 전적으로 디자인이 어떻게 변했는 건가,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변했는 건가에 대해서 큰 틀을 잡아주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앞에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디자인이란 무엇인 건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차려보겠습니다. 차려보니까 디자인 개념 관련돼서 몇 가지 키워드를 정해놨어. 첫 번째가 상징, 상징, 두 번째가 동, 소통, 그 다음에 기능, 경영, 경영, 성, 성찰, 환경, 환경, 사회, 사회. 이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살펴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디자인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는 건가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어쨌든 서로가 조금 더그 안목을 넓히는, 인식을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 먼저 상징으로서의 디자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술은 삶을 장식하는 활동이다. 장식이 숙성되면 상징이 되어 이미지나 물건으로 남겨진다. 이 이미지와 물건에 인간의 욕구와 욕망이 압축되어 있다. 상징을 형성시키는 장식 활동은 인류의 오랜 습성으로 원시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며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19세기 등장한 디자인도 예술의 한 장르로서 새로운 시대에 부합한 장식 활동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디자인에서는 장식은 난감한 상황에 처한다. 19세기 말까지 우려한 장식이 장려되었지만 기능성과 효율성이 강조된 20세기부터 과거의 장식들이 총체적으로 부정된다. 심지어 장식을 범죄로 규정했다. 장식이 사라지다 사람들은 허전한 마음을 형태적 유의로 달랬다. 이를 스타일이라고 말한다. 전통의 상징적 장식은 근현대의 스타일에 이입되었다. 이를 대표하는 디자인 사례가 바로 자동차다. 자, 요 말, 역시 쉽지 않은 말이 되는데, 서로가 지금 읽은 내용을 이해한 대로만 얘기해 볼까? 한마디로. 지금 서로가 읽은 내용이 뭔 말이야? 서로가 이해한 대로만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그 음, 장식이라는 게 옛날부터 사용이 되어 왔고 이거에 인간의 욕심이나 욕구가 채워져 있는 건데 20세기에 돼서 장식들을 많이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허전하니까
이거를 스타일로 대체하고 그리고 이 스타일로 대체한 사례가 자동차다. 어, 겁나 똑똑하다, 서로. 어? 어. 자, 뭐, 그 사례로, 대표하는 사례로 이제 자동차를 예를 들고 있는 것 뿐이고. 그 한마디로 장식이 뭐야? 꾸미는 거. 꾸미는 거 좋아했다. 꾸미는 거. 옛날 사람들도 꾸미는 거. 그 꾸미는 거를 좋아해서, 예를 들면 뭐, 가채라고 혹시 들어봐? 가채? 아니요. 아, 가채가 뭐냐면, 이미지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아, 근데 이 머리에 이거 쓰고 있는 거 있지? 네. 요게 가채야, 여기 가채. 요것도 보면 장식이란 말이야, 장식. 근데 이 음. 가채가, 나중에 이거가 경쟁이 붙은 거야, 조선시대 때. 그 가채 하나가 뭐 집 한 채 값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비싸. 그리고 또 이 가채가 또 뭐가 문제냐면 이걸 막 되게 엄청 무겁대. 그러다 보니 이게 나중에 목 디스크 걸리는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가채를 막 그 하고 다니고 그런 거야. 자기의 신분 나타나고. 어? 그 이런 장식,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이게 있어서는 별로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에 그 명품백, 그 가방이잖아. 근데 그 가방이 단지 가방으로서의 역할, 그 실용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명품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게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는 거잖아. 뭐 몇 천만 원짜리 막 이런 거. 이런 것처럼 상징이 바로 이렇게 삶을 장식하는 어떤 그런 활동이고 이런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20세기에 이런 실용성, 유용성, 쓸모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면서 저런 장식이나 이런 건 거추장스러운 게 돼버렸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들이 이렇게 밀려났다는 거야. 그런데 완전히 밀려난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거를 뭘로?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장식 꾸미기를 대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징적인 의미, 디자인이 왜 상징적인 건가?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책은 자동차를 갖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25쪽, 24쪽 얘 보면 여기 혹시 뭔지 알아? 뭐요? 24쪽, 25쪽에 나오는 거. 아, 그 그림이요? 벽화? 그 벽화가 어떤 벽화인지 혹시 알아? 아니요. 여기 보여? 네. 이게 프랑스인가에서 발견된 알타미라 동굴 벽화, 스페인이구나. 알타미라 동굴 벽화라는 거거든. 근데 이게 네. 가장 오래된 그 저기 동굴 벽화들 중에 하나로 알려주는 거예요. 어, 인류가 발견한 남아있는 벽화들 중에 가장 오래된 그 벽화로 알려지는 이 알타미라 동굴 벽화인데 지금 여기 이 책에서 보여주는 게 이 알타미라 동굴 벽화일 거야. 근데 이 동굴 벽화를 소개하는 이유가 뭐야? 음, 20쪽에 보니까. 약간 그 선망하는 대상? 음. 그래서 동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지금 뭘로 바뀌었다는 거야? 자동차? 자동차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동차를 열광하고 선망하는 어떤 그런 이유가 과거의 원시시 종교에서
이러한 동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숭배들,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들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그 겉으로 보기에는 아니 알타미라 동물 벽화에 동물 그린 거하고 우리 자동차를 갖는 거하고 겉으로 보기엔 전혀 달라 보이잖아. 네. 근데 그 안에는 같은 인간의 욕망이 숨어져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뭐 상징을 위한 어떤 그런 디자인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쪽 보겠습니다. 아까 쌤이 얘기하기로 했었는데 자동차가 원래는 자동차 원래는 뭐야? 네? 자동차 역할이 뭐야 원래는? 타고 다니는 거. 타고 다녀 이동수단이란 말이야. 근데 자동차는 단지 이동수단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대? 약간 힘, 무슨 일? 사회적 힘. 사회적 힘. 왜 자동차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 음, 그 자동차의 가격이나 이런 걸 보고 어, 좋은 자동차, 비싼 자동차는 아무나 못 못 사요. 사잖아. 그러니까 좋은 자동차를 탄다? 그 사람은 돈이 많다? 그 사람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자동차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좋은 자동차, 원래는 자동차가 아까 이동수단이고, 그러면 뭐 탈 것, 편안함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던가, 뭐 이런 거가 맞는데, 사실은 그런 실용적인 그런 목적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어떤 그런 분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좋은 자동차를 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구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러한 것들을 뭐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야? 디자이너. 디자이너.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바로 이 자동차들을 타고 싶고 하게끔 그 사람들의 지위를 반영하게끔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디자이너들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장식을 통해서 그것들을 했다라면 이제는 스타일, 를 통해서 디자인을 통해서 그러한 욕망을 다른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소통. 여기 책 28쪽 읽어보겠습니다. 일가냐? 음, 디자인은 명사이자 동사이다. 디자인된 상태를 절칭할 때는 명사이고 디자인을 하는 과정을 말하면 동사로 쓰인다. 그래픽 디자인에서 대표적인 명사적 디자인은 책이나 그림, 사진 등 기록 매체이다. 순수 예술이 그림과 조각으로 감상을 기록해왔다면 성경이나 철학 등은 문자로 이상을 기록했다. 사람들이 열심히 기억하는 이유는 소통하기 위해서이다. 이 소통 과정이 바로 동사로서의 디자인이다. 15세기 유럽에서 금속 활자와 인쇄 기술이 발명되면서 소통의 범위가 급격히 늘어나고 내용도 깊어졌다. 그리고 현대 디자인에 이르러 그림과 글, 감성과 이상을 동시에 다루게 되었다. 예술과 디자인이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아마도 소통일 것이다. 뭔 말이야?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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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뭔 말인지를 바로 그 밑에 그 앞에 그림으로 만화로 쉽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 그 29쪽에 두 번째 단이라고 해야 되나? 두 번째 단. 소통의 기본은 언어이지만 언어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미지 같은 보조 수단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 찾았어? 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준 게 바로 이 아이가 자동차로 지금 변신하는 과정을 그 변신을 막 하면서 설명하고 있잖아. 지금도 사실은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데 서로가 선생님을 보지 않고 책을 보고 있단 말이야.
지금 서로는 선생님의 말만 들은 거야. 근데 선생님이 막 손으로 막 이렇게 막 변신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말소리 외에 이 언어 외에 동작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더 서로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 이 디자인, 이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 그렇지, 이미지를 만들어줘. 그게 바로 디자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33쪽에 보면 원래 처음에 사람들이 소리로만 그 전달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33쪽에 뭐가 음, 문자 매체. 그렇지, 문자가 되면서 바로 이 말소리를 이미지로 바꾸게 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된 거지. 음, 어?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처음에는 글을 아는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신부들만 그 라틴어라는 그런 문자를 신부들만 배울 수 있어. 되게 어려워서 일반 백성들은 못 썼다는 거야. 우리나라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전까지는 문자를 뭘 쓴 거야? 그 한자. 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그래서 일부 지식계층만 양반계층만 보게 되고 몰랐던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도 구텐베르크가 그 활자 인생라는 것들을 하게 되면서부터 책이 보급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반 시민들도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도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용된 훈민정음을 만들므로 인해서 한글을 통해서 그런 문자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통이 가능하게 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36조 그래서 이 활자 글자를 잘 만드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데? 음, 타이포그래피. 타이포그래픽 디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포그래픽 디자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독성, 읽기 편하도록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도 보면 타이포그래픽 디자인들이 그 글자도 무슨 뭐 명조체니 고딕체니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글자체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개성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양한 그 정보를 제대로 잘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또 이렇게 함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이미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지금은 더 나아가서 이제 이른바 그 뭐야 동영상까지 돼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쪽 옛날과 요즘의 차이가 뭐래? 음, 옛날에는 음, 그, 옛날에는 음, 구분이 디자인의 경계가 음, 되게 명확했는데 음. 지금 디자인의 경계가 많이 모호해졌다.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게 요구된다는 거야? 두 번째 단에 보니까. 디자이너에게 그 디자인 전반에 대한 소양과 교양 있는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까지 요구된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자기 그 분야만 알면 됐었다면 지금은 디자인 전반에 대해서 자기가 그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까지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각 디자인을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 한다는 것들. 그래서 디자인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은
소통, 소통을 잘 한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디자인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의사 전달, 소통을 제대로 잘 하는 것들. 디자인의 그 부분들 중에 하나가 소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 42쪽. 뭐? 기능.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자인에서는 기능이 중요하다. 그래서 디자인 미학을 기능주의라고 말한다. 기능주의 관점에서 사물의 기능은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다. 이런 점에서 디자인은 사물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만드는 활동이다. 이런 개념은 19세기 후반부터 제기되어 20세기 초반 바우하우스에서 개념적으로 정립된다. 바우하우스는 선험적인 기하학적 형태들을 조합해 경험적인 기능을 만들어냈다. 이들이 추구한 형태는 규격화되어 공장의 대량 생산에 적합했기에 건축과 제품 등 산업 생산에 크게 기여한다. 이런 흐름은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 이념에도 부합했다. 대량 생산된 물건들이 점차 확산되면서 표준화된 생활 양식이 등장했다. 자, 뭔 말이야? 음, 음, 한마디로. 한마디로 요거 아까 앞에서 우리 서문에서 간단하게 이제 간추리면 했던 얘기들 중 하나인데, 이 기능을 위한 디자인은 결국은 디자인에서 뭐가 중요하다? 기능, 기능. 다른 말로 하면 뭐? 쓸모. 아, 그 전까지는 뭐가 중요했다고 했어, 디자인이. 원래 옛날에는. 장식. 장, 장식이 중요했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뭐가 중요한 시대로? 기능, 쓸모가 중요한 어떤 그런 시대로. 그 쓸모를 더 잘 뒷받침해주는 게 바로 뭐야? 디자인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43쪽에 보니까 시장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그러려면 먼저 좋은 제품이 돼야 된다. 그럼 좋은 제품이란 이런 부분에서 여기 예술을 위한 것인가 배설을 위한 것인가 뭐라는 거야? 이 변기가 예술을 위한 것이야 배설을 위한 것이야 기능주의 관점에서 보면 배설, 배설을 위한 거. 화장실 변기가 배설하기 편한 것이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44쪽 제일 아래 아래 문단. 공장식 기계 생산이란 기계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분업하는 생산 방식을 말한다. 44쪽 44쪽 44쪽이요? 44쪽. 장식을 위한 산업 미술이 등장하면서 미술은 감성을 넘어 기능 역할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현대적 의미의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그래서 장식을 위한 산업 미술이 등장하면서 미술은 감상을 넘어 기능 역할도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더 잘 팔릴 것인 건가라는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5쪽에 이제 디자인이란 말이 어원에 대해서 나왔어.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45쪽이요? 45쪽에 제일 위에 오른쪽. 디자인은 본래 디세뉴라는 이탈리아 말에서 비롯됐다. 16세기 이 표현은 구상 혹은 머리로 하는 작업을 의미했다. 머리로 말하는 작업이란 의도, 개념어, 계획을 말한다. 르네상스 시대 인쇄혁명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제작할 때 미리 어떻게 만들지 계획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계획은 곧 이론이고 예술에도 이 이론이 생겼다. 이 까지. 용어를 그래서 결국은 그 전에 45쪽 그 제일 아래 만화를 보면 왼쪽에 보면 수공업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 때는 그냥 뭘 잘못 만들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수정하면 된다는 거야. 하나 잘못 만드는데 하나 고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오른쪽 그 만화 보면 대량 생산에서는 미리 처음부터 계획을 잘 못 해놓으면 디자인이 잘 못 되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잘못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수정할 기회가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잘 디자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 디자인의 중요성들이 생겨났다는 거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8쪽, 48쪽이 아니라 여기 47쪽에 모리스라는 사람, 윌리엄 모리스라는 그런 시인,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주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모리스. 자, 거기 47쪽, 제일 윗부분 오른쪽. 47쪽이요. 47쪽 오른쪽 제일 위. 모리스는 미학 역사상 최초로 아름다움의 사회적 역할을 주장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칸 읽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 더 음. 아름다운 걸 써야 우리 인생도 그만큼 아름다워지겠지? 그게 모리스 주장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48쪽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순수 예술가와 공예가의 구분을 부정했다. 그는 늘 장인적 예술가, 예술가적 장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모든 노동자는 예술을 통해 즐거운 노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술의 사회와 생활화를 꿈꾼 그의 주장은 유럽의 많은 예술가, 공예가에게 영감을 줬다. 음. 자, 이렇게 모리스는 그래서 그 예술 그 자체가 삶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야. 그런데 이게 성공한 거야? 말 꺼냈어. 음, 아니요. 49쪽에 보니까 수공예를 고집한 그의 시도는 시대착오적이었다. 그래서 그, 그 디자인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순수 예술가 아니라 내가 꽃병 하나를 만들더라도 예술적으로 잘 만들고 아름답게 잘 만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대량 생산 시대에 이러한 그 순수의 그 이러한 그 뭐야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수제 제품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이러한 그 모리스의 생각이 오히려 지금은 먹혀. 지금은 이렇게 대량 생산된 똑같은 이런 볼펜보다 만약에 서로가 혼자 뭔가 이렇게 새롭게 만든 볼펜이 있더라면 그거에 대한 가치를 더 줘준다는 거예요. 특별한 그 하나밖에 없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이렇게 부각이 되는데 이 모리스가 살던 그런 시대 때는 이제 막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대량 생산이 되면서 값이 싸진 거예요. 근데 이제 따로따로 만들려면 값이 비싸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수제 제품을 만든 값비싼 걸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대량 생산된 싼 거를 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높아졌어. 풍요로워졌어. 그 때문에 똑같은 값싼 것을 사기보다 비싸더라도 특별한 걸 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커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 사람들 뭐라 부르나? 플리마켓?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왜 자기가 직접 뭐 이렇게 만든 머리핀이니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파는 사람들 있지. 무슨 벼룩시장이나 뭐 이런 거 교회에서 무슨 뭐 행사 같은 거 하면은 자기가 직접 뭐 만든 염색한 뭐 천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뜨개질에서 뭐 이렇게 그런 거 직접 만든 뭐 브로치 뭐 이런 거 팔고 뭐 그런 거 못 봤어? 봤어요. 그런 사람들 이제 수공예 자들이고 그래서 무슨 행사장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된 그 공장에서 만든 그런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수작업에서 이렇게 만든 물건들을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 여기 모리스가 말했던 순수 예술가와 공예가가 이렇게 합쳐진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 순수 예술가들은 생활에 쓸모 있는 걸 만든 게 아니야. 장식용을 만든 거야. 장식용 도자기 뭐 이런 걸 만든 거야.
그리고 지금 그런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는 뭘 만든 거야? 대량 생산한 컵을 만든 거야. 근데 지금은 자기가 컵을 만드는데 생활 속에 쓸 컵을 만드는데 도자기를 자기가 직접 빚는 거야. 디자인해서. 그걸 판매하는 거야.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모리스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 자, 근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모리스의 정신을 이어받는 게, 발터 그로피우스. 그래서 만든 학교가, 바우하우스. 바우하우스. 그럼 바우하우스가 뭔지 여기 49쪽 제일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바우하우스는 아카데미. 당시 아카데미 중심 예술교육과 길드 중심 공예교육은 분리돼 있었다. 바우하우스는 이 둘을 결합했다. 바우하우스 설립자들은 윌리엄 모리스처럼 중세시대 길드를 모범해 수공업 중심 생산과 자급자족을 지향했다. 그 바우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하지만 이 바우하우스도 결국은 그 시대의 어떤 그런 변화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우하우스의 부분들에서 공장에서 만든 어떤 그런 제품에 대한 디자인들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면 장식을 뭐하고 없애고. 없애고 대신 기능과 형태를 어떻게 할 거냐, 디자인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에서 디자인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게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된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본격적인 어떤 그런 디자인, 기능주의 미학의 어떤 그런 출발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1조 제일 마지막 부분. 루이 설리번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표현으로 기능주의의 미학을 잘 요약했다. 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기능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하고 기능하고 맨날 싸워. 그러니까 전화기다. 그럼 전화기의 기능에 가장 좋은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아니다. 디자인이 예쁘고 그 디자인이 예쁘면 거기에 맞게 그 기능을 갖다가 집어넣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기술자들하고 디자이너가 서로 이제 그 융합 그 서로 이제 뭐야 협업하거든. 근데 이제 누구에게 더 이제 발언권이 세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디자인 뭐 아이폰을 만든다 그러면 아이폰 디자인부터 먼저 나오는 상태 속에서 그 디자인에 맞춰갖고 그 기능 하는 걸 집어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먼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가장 잘 구현하는 형태로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건지. 물론 두 가지 다 중요한데 서로는 어느 게 더 이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기능, 기능, 그러니까 형태. 형태? 그러니까 형태를 음, 먼저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 네, 그러면 때로는 그 형태에 맞지 않으면 그 기능 중에서 기능을 빼버릴 수 있다. 네. 어, 결국은 서로는 그 형태를 더 중요시 여긴다. 그렇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요 기능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뭘 더 중요시겠다는 거야? 음, 사 54쪽부터 보세요. 54쪽에. 54쪽에 보면 우리 서로가 이 디자인과 외에도 따로 좀 알아둬야 될 만한 그 용어가 나오거든. 거기에 보면 테일러주의라는 게 나와. 테일러주의. 이건 서로가 알고 있어야 돼. 테일러주의. 자, 테일러주의가 뭐냐면 두 번째 단의 오른쪽 거 읽어보겠습니다. 생산 과정의 과학적, 과학적 관리를 주장한 테일러는 적재적소의 노동력 배치, 적합한 생산 동작,
효율적 시간 관리를 중심적으로 연구했다. 그래서 이 테일러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바로 55쪽에 보면, 컨베이너 벨트. 컨베이너 벨트를 쭉 해놓고 자동차가 이렇게 그 이동을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 타이어만 끼워. 어떤 사람은 계속 운전대만 넣어. 어떤 사람은 계속 뭐 그 망치질만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그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그 제품을 생산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테일러주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일괄 생산 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한 사람이 자동차 한 대를 다 만들었어. 근데 지금은 이 테일러주의에 따르면 한 사람이 자동차 한 대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자기 맡은 일만 하는 거야. 분업화돼서. 그런 것들 보고 이제 또 테일러주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55쪽 밑에 포드주의라는 말 나와. 포드주의는 생산량을 극대화해 생산 표준이 된 방식. 이 방식을 바로 포드주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56쪽에 보니까 이런 그 테일러주의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그 단순 반복되는 작업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네. 왜냐하면 그 그러니까 자기가 맨날 하던 것만 하니까 보람이 없어서 왜 보람이 없어? 전체 과정을 전혀 모르고 기계처럼 일을 해서 나는 계속 그냥 망치만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왜 이걸 하는지 모르는 거야. 자기 계속 이렇게 나사만 돌리는 거야.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나중에 자동차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내가 도대체 맨날 그 나사만 돌리고 있어야 되느냐, 인생. 그 의미를 못 찾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대? 그 급여를 올리고 음, 복지 혜택을 강화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일은 일이고 휴식은 휴식이라는 거야. 옛날엔 일 자체에서 보람을 찾았어. 근데 이제는 일이 보람이 없어. 근데 대신 야 일은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그냥 돈 버는 일이니까 그렇게만 생각해. 그 돈 갖고 너가 이제 회사 끝나고 나서 그 돈 갖고 뭘 멋지게 살아.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일은 재미없는 거, 힘든 거, 대신 돈 벌어주는 거. 그래서 내가 그걸 하는 거야. 공부도 마찬가지야. 공부도 옛날에는 공부 그 자체가 삶의 의미가 있는 거야. 공부 그 자체가 재밌는 거야. 근데 지금은 공부 자체가 재밌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공부는 그냥 시험 잘 보기 위한 수단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래? 어, 똑같은 거야. 너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대신 뭐 용돈 줄게. 공부 끝나고 나서 너 시험 끝나고 나서 노래방 가. 너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잘 보면 너 옷 사줄게. 이런 식으로 보상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보상을 받는 대신 공부가 어렵고 힘들지만 뭐 하라는 거야? 참고 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됐다는 거야. 분리가 됐다는 거야. 옛날에는 공부 그 자체가 뭐 한 거? 재밌는 거. 공부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거였었는데. 어느덧부턴가 공부는 더 이상 재밌는 거,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 참고 하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휴가 복지 혜택 강화해 주고 또 하나가 뭐 음, 생산보다 뭐해? 두 번째.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생산보다 소비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렇지. 소비하는 즐거움, 소비하는 기쁨을 사람들이 누리면서 생산 과정, 일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기쁨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소비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는 내가 멋진 자동차를 만들었어. 내가 멋진 꽃병을 만들었어. 그 자체에 대해서 자기가 만족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회가 변화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디자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바로 뭘 중요시 여겼던 것들? 기능. 기능을 중요시 여긴 그 부분들에서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뭐 경영. 경영.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쪽 58쪽. 현대, 음. 현대의 산업 디자인은 대량 생산에 기원한다. 마르크스는 자본가는 목숨을 건 도약을 한다고 말한다. 즉, 많이 만들려면 반드시 팔아야 한다. 그래서 대량 생산에는 대량 소비가 요구된다. 자본가들은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팔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한다. 그중 대표적인 방법이 계획적 폐기, 상식적 폐기이다. 계획적 폐기란 기능을 향상시켜 기존 제품을 전부 만드는 것이다. 상식적 폐기는 유행을 진보하게 만들어 새로운 유행을 유도하는 것이다. 디자이너들은 제품 혁신과 광고를 통해 이 폐기에 동참해 왔다. 덕분에 디자인은 양적으로 질적으로나 엄청난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사회를 혁신하려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자본가들이 경영을 혁신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뭔 말이야? 좋아요. 이거. 사장님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 물건을 많이 파는 것.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 사장님한테. 근데 물건이 안 팔리면 걱정이라는 거야. 근데 원래 물건을 파는 이유. 자, 밥솥을 사는 이유는 뭐야? 밥을 만들려고. 아니, 밥을 맛있게 짓기 위해서. 그러면 어쨌든 좋고 튼튼한 밥솥을 만들었어. 그럼 그 회사 밥솥이 잘 팔리겠지. 근데 그럼 그 회사가 계속 잘 될 거 아니면 어떻게 될까? 좋고 튼튼한 그런 밥솥을 만들었어. 팔았어. 처음에는 그 밥솥이 잘 팔린단 말이야. 근데 얼마 지나서 그 회사가 망했대. 왜? 다른 데가 더 좋은 그걸 아니야. 만들어서. 그 회사가 제일 좋고 제일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밥솥을 만들었어. 아, 사람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 팔리지 않아. 근데 회사가 유지되려면 계속 회사는 밥솥을 계속 팔아. 물건 사는. 근데 팔 때까지 더 좋았는데 이게 고장이 안 나. 사람들이 고장이 안 나니까 이 밥솥을 뭐해? 안 바꿔. 아니, 그러니까 더 이상 밥솥이 안 팔려. 그러니까 그 회사가 망하지. 그럼 그 회사가 안 망하려면 더 좋은 걸 출시해야 돼요? 어 그래서 그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계획적 폐기 또는 상시적 폐기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고장이 잘 나는 거를 만들면 어떻게 돼? 안 사요. 안 사잖아. 그럼 안 되잖아. 그럼 고장은 안 나는 튼튼한 제품이어야 돼. 근데 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능이 더 좋아야 돼요. 그래서 뭐 새로운 기능을 자꾸 추가하는 거. 또는 디자인을 바꾸고 색깔이나 뭐 이렇게 디자인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옛날 거가 자꾸 뭐 하도록 초라해지도록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도록. 그래야 사람들이 밥은 돼. 근데 이 디자인 너무 구려. 이거 너무 오래됐어. 그러니까 멀쩡한 밥은 되지만 이거 뭐 한다고? 버리고 버려. 새 밥솥을 사는 거야.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고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계속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막 옛날에는 뭐 S6, S7 이랬었는데 지금 S25? 뭐 이렇게 나오잖아. 아이폰도 마찬가지. 그 이유가 뭐야? 많이 팔려. 그 회사에서 계속 팔아야 돼. 그래서 보통 보면은 S24인데 S25로 뭐 바뀐다. 그러면 뭐 이건 AI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뭐 카메라 화질이 더 좋아졌습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 전 거나 그 다음 거나 거의 같대요. 90% 이상이 같대. 어차피 뭐 전화하고 뭐 카메라 뭐 사진 찍고 뭐앱 사용하고 뭐 이런 거잖아. 메모리 있고. 그 기능상은 그전 거나 이번 거나 다를 거 없어. 근데 몇 가지 기능을 더 추가해서 마치 옛날 것들은 이제 뭐하고 폐기해야 되고 새 것으로 갈아타야 될 것만 같아. 근데 거기에 뭐가 활용되더라? 디자인이 활용되더라. 그게 바로 경영을 위한 디자인이다.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많이 팔아서 이익을 얻는 결국은 많이 팔리게 하려면 그 전에
거보다 새로운 디자인을 통해서 그 전에 것은 유행에 뒤떨어진 것, 낡은 것. 요게 바로 새로 유행하는 것. 이런 점으로 이 디자인이 쓰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72쪽. 이번에는 뭐? 성찰. 성차를 위한 디자인. 읽어보겠습니다. 음, 1970년 이후 다품종 대량 생산 시대가 오면서 다양한 디자인이 등장했다. 사람들은 다양해진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에 열광했지만 점차 과소비가 장려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졌다. 고급 자동차는 부와 계급의 상징이 되었고 과시가 사회적 미덕이 되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몇몇 양심 있는 산업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관성과 성찰이 이어진다. 동시에 디자이너들의 새로운 도전 과제인 디지털 기술 등이 등장한다. 디자이너들은 디지털 기술에서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이렇듯 자본과 기술의 맥락이 변화하면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시작되었다. 디자인 분야도 사용자 설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 그래서 요 이야기는 82쪽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읽어보겠습니다. 경영 디자인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서비스 디자인으로도 불립니다. 하지만 인간을 디자인의 중심에 놓는다는 점에서 사물을 디자인의 중심에 놓는 스타일링과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 다르죠. 어, 사람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83쪽에 중간 그 박스에 있는 글 읽어보겠습니다. 경험 디자인과 메타 디자인이 융합해서 디자이너는 필기 좋은 상품이 아니라 쓰기 좋은 상품이 아니고. 84쪽이요? 아니, 필기가 아니라 팔기 좋은 상품이 아니라. 팔기 좋은 상품이 아니라 쓰기 좋은 사물을 만들기로 했다. 팔기 좋은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장 입장에서 팔기 좋은 상품, 돈 많이 벌게 하는 상품인데 그게 아니라 쓰기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 밑에 또 네모 박스 읽어볼 때 이 주장은 이 주장은 소비자가 아니라 사용자라는 개념을 낳았다. 단지 이거 돈 내고 물건 사가는 소비자가 아니라 그 물건을 사용할 사람들 입장에서 디자인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그 문단 그림 말풍선 이런 접근은 이런 접근은 유니버설 디자인, 나아가 보편적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 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 운동의 시발점이 됐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이 뭔지 알아? 아니요. 그 다음 쪽에 나와 84쪽에. 유니버설 디자인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디자인을 뜻해. 음. 그 다음부터 이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최대한 많은 사람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단다. 뭐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 엘리베이터에 버튼이 세로로 돼 있었던 거 알아? 지금도 세로로 돼 있잖아. 누르는 거. 근데 요즘에 엘리베이터 타면 가로로 이렇게 그 버튼 누르게 돼 있는 거 알아? 네. 왜 엘리베이터를 디자인하면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세로로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가로로 할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렇지. 세로로 하면 애들 키가 안 닿잖아. 또 휠체어 장애인들도 세로로 이렇게 놓으면은 버튼 누르기 힘들잖아. 근데 가로로 해놓으면 아이들이나 휠체어 장애인도 누구나 뭐야 쉽게 누를 수 있잖아. 이런 게 유니버셜 디자인이다. 그냥 그 뭐야 세로로 그냥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것들이 아니라 가로로 하는 그런 걸 해놓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걸 보고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건물을 지을 때 애당초 계단을 안 만들어 버려. 그러면 휠체어 장애인들도 쉽게 그 건물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계단을 만들었다니. 그럼 휠체어 장애인들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장애인이 됐던 어린이가 됐던 뭐 노약자가 됐던 이런 사람들이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유니버셜 디자인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유니버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찰 단지 많이 판결 어떤 그런 디자인에서 벗어나서
이 디자인이 무엇이어야 되는 건가? 라는 분에서 성찰의 결과 가능했다는 거야. 자, 끝으로 86쪽. 뭐 나와? 환경. 환경을 위한 디자인 나오더라는 거야. 자, 거기서 두 번째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다소 극단적인. 두 번째 문단. 다소 극단적인 에코 디자인은 본질적으로 인간 문명 자체의 문제를 제기한다. 온건한 그린 디자인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과시적 자본주의를 반성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노력한다. 그린은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평화와 다양성의 상징이다. 20세기 후반 환경과 평화, 인종, 여성 문제가 부각되었고, 현재 그린은 디자인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디자인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사회 참여와 관련되어서 환경 문제, 여성 문제, 평화 문제, 이런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디자인과는 다른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끝으로 백조 무슨 디자인? 사회를 위한 디자인. 사회를 위한 디자인을 갖고 이른바 공공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이제 요즘에 이제 공공수혜국을 하기 위해서 공공 디자인이라는 그런 영역들이 또 이렇게 새로 대두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책에는 디자인과 관련되어서 그동안 어떻게 그 개념들이 바뀌어왔는지 또 디자인 안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어,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서로가 디자인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그냥 단지 뭐 예쁘다 멋지다였던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디자인이 갖는 다양한 복합적인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의 나라, 인간 나라 세 개의 종교편이네. 그 신의 나라, 인간 나라가 세 군데 있거든. 신화의 세계, 종교의 세계, 철학의 세계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종교 편을 가지고 세 개의 종교편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가세요. 네.